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생 또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까요? 영국 일간지에서 죽기 직전 가장 후회하는 일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을 앞에 둔 환자들은 여태껏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를 가장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다 자기네들 팔자대로 가겠지요. 건강이 제일 우선임을 항상 생각하는데 정작 잘 되지는 않는군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세요와 같은 뻔한 말이 아닌 90세 이화여대 교수가 전하는 인생 조언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편안한 말년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더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은 일찍 버려라. 남은 인생에서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죽음과 치매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은 떠올리기만 해도 암울하다. 그러나 두려워도 어쩔 수 없다. 오래 사용한 몸에 찾아오는 병을 100% 피할 방법은 없다. 그저 조심하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나빠진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건강이 좋아져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호전일 뿐. 전반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린다. 의학 용어 가운데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신체의 기능 상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서히 몸의 기능이 퇴화하다가 언젠가는 기능을 전부 상실한다. 이런 흐름을 거스른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렇기에 건강하지 못할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이다. 결국 나이 들수록 병의 가지수는 늘어날 것이다. 왜 관리를 잘 못했느냐고 스스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병이라면 병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 낫다. 앞으로 몇 년 후엔 지금보다 더 많은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노쇠해져 가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에 떨어봐야 어찌할 것인가.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이다. 차라리 병을 인정하고 고약한 친구쯤으로 받아들이고 병을 다스릴 방안을 찾는 편이 생산적이다. 이게 7가지 병과 더불어 30년 넘게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두 번째, 죽음을 연습하라. 사람들은 내가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도인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죽음이 삶에 준 선물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생경하고 무서운 대상이다. 다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해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매일 아침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는 짧은 환희 뒤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죽음이란 단어가 따라온다. 그럴 때면 나는 이왕 오늘도 눈을 떴으니 약속된 일을 즐겁게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달랜다. 그러면 죽음이란 단어는 일과를 마칠 때까지 내 의식 속에서 물러나 준다. 고마운 일이다.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관을 짜서 대청마루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누우시곤 했다.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다만 죽음에 익숙해져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 모든 걸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보내야 할 말년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타인에 대한 증오로 몸부림치게 된다. 이럴 경우 본인도 괴롭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는 더 큰 상처가 남는다. 죽음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정성스레 맞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죽음을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맞이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값진 선물도 없다. 그래서 나도 매일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연습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과 손자들이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다. 세 번째,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기 인생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유와 독존 일을 하셨다. 나는 온 세상을 통틀어도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다. 후회가 깊어질 때마다 새겨야 하는 말이다. 내 친구는 튀는 게 무서워 자기를 억누르고 남들처럼 살았다고 후회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남들처럼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었다.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저 일을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가족들을 위해 제한 몸 희생하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을 거쳐 지금 몸 건강히 살아있고 아이들 모두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맨몸으로 일구어낸 생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일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네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마라.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 80을 넘긴 내 친구가 비슷한 후회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며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젊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아내와는 서먹해져 버렸단다. 우리 나이 또래라면 이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압축적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엄청나게 몰아세웠다.
농경 사회에서 누렸던 느림과 안정은 사라지고 경쟁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다. 한때는 40대 연령군에서 과로사가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젊어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일만 하느라 다른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지나쳐서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일이 주는 보람과 만족, 기쁨과 성취가 있었기에 일에 몰두하지 않았던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죽도록 일만 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행복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에서 누리는 보람이다. 그 보람을 한정없이 누렸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보람이자 성취다. 그러니 한때 일에 매진한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일이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퇴직했다고 해서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경쟁에 휩쓸려 일이 주는 의미와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주관을 세워 자신에게 걸맞는 일에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5번째, 취미 생활에 늦은 나이는 없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일평생 얼마나 경쟁에 시달렸는가. 어릴 때부터 성적 경쟁을 시작해서 입시 경쟁, 취직 경쟁, 진급 경쟁에 시달렸다. 이런 경쟁 의식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부지불식간에 취미 생활마저도 잘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일을 잘하겠는가? 잘하는 일은 직업 하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좋아하는 만큼만 즐기면 된다. 나는 시에 재능이 없지만 20년 가까이 시를 곁에 두고 즐기면서 산다. 경쟁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는 정말 경험해 봐야 한다. 나는 요즘 2가지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하나는 과학 전문 서점 갔다 해서 강의를 듣는 일이다. 작년에 천문학자 큰아들을 주축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독립 서점을 열었다. 나는 살던 집을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곳에서는 책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관련 강좌도 열린다. 강연을 들을 때마다 우주의 신비에 경이로운 마음이 든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무척이나 즐겁다. 지금 배워서 그 지식을 어디에 써먹느냐고? 쓸모가 없으면 어떤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쓸모없는 일쯤은 마음 편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취미 생활은 우표 동호회 활동이다. 나는 네팔에 드나들며 오랫동안 우표를 모아왔다. 어느 날 우표 책을 들여다보니 쌓인 양이 상당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니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눈에 띄었다. 나는 이곳에 가입하여 회원들에게 재미있는 퀴즈를 내고 맞춘 사람들에게 네팔 우표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이 카페에서 가장 인기 많은 회원이 되어 있었다. 우표에 대해선 문외한이던 내가 2년 가까이 카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지식을 합쳐 네팔 우표를 주제로 3권의 책을 출간했고 그중 하나가 2018년 방콕 세계우표 전시회의 우치 문헌 부문에 입선을 하기도 했다. 그저 재미있게 배우고 가진 것을 나누고자 시작한 활동이 출판과 수상까지 이어지니 마치 칭찬을 받은 고래 마냥 춤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직업의 세계가 축소된다. 삶의 의미를 직업에서만 찾은 사람들은 퇴직과 함께 큰 혼돈을 경험한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을 잃는다고 해서 인생을 잃는 게 아니다.
퇴직의 시기에 인생이 덜 휘청이려면 취미의 세계도 다채롭게 구성해야 한다. 물론 젊어서부터 취미 몇 개쯤 마련하면 좋겠지만 퇴직 즈음에도 늦지 않다. 나도 80이 훌쩍 넘어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뭐든 좋아하는 만큼 즐기겠다고 마음먹으면 부담이 없다. 그러니 부디 취미를 포기하지 말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찾아오는 풍요로운 즐거움을 살아가는 한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 6번째,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지금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꿈꾸었고 어떤 좌절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정해진 틀에 갇혀 사는 소시민으로 단정 짓고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내가 어리석고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부모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정작 알지 못한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모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 숨겨진 빙하는 탐험하지도 못한 채 이별하고 만다. 그러나 부모의 삶을 알지 못하면 내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내 삶을 잘 살고 싶다면 그 실마리를 부모의 삶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숨은 사정을 이해해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모습도 긍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의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 그런데 그 힌트를 발견하는 행운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눈 밝은 자식들에게만 허락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궁금해하자. 부모에 대한 편견은 한쪽에 내려놓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자.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다는 걸 깨달은 어리석은 아들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다. 7번째, 몸의 아픔은 품격 있게 표현해야 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런데 환자들은 대개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아마 환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외모에 영향을 끼친 게 병력만은 아닌 듯했다. 환자들은 나를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느냐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과 세상도 제 뜻대로 안 된다며 불평을 해댔다.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잘 듣고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되돌려주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기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자연인으로서 나는 그때마다 한 가지를 결심했다. 몸이 아프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 푸념하지 말자. 명실상부한 노인이 된 지금 과거의 나를 돌이키면 환자의 호소에 공감하지 못하는 젊은 의사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가슴 한켠에는 환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강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직접 나이가 들어봐야 노화와 노쇠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힘들다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아직 젊은 그들은 나이 듦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나이 든 자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노화를 수용하되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내가 살아봐서 다 아는데 하는 식으로 자기 말이 전부 옳다는 고집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게다.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으니 나이 든 자의 수용력과 표현력은 한층 더 풍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아프다고 징징대거나 힘들다고 푸념하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현명한 방식으로 나의 듦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태도일 것이다. 마지막 조언,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 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겠다며 성형에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 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 나가던 과거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말년은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가족, 직장,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근우 교수는 말합니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니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무기를 가져라. 저는 먼저 인생을 살아온 교수님의 말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가 걸어온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을 읽으며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밥벌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 저에게 구독자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는 분들도 저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책 곁에 두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읽고